러시아가 콘스탄티노프카시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 독재자가 콘스탄티노프카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독재 경고를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의 상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군이 어제 이미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노프카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발표한 후 바로 그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양자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러시아군이 정말로 그 도시를 점령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곳에 나타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보여주기는커녕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망쳤고 멀리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라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요트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닿지 못하도록 급히 북극으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밤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7월 4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대형 화재가 맹렬히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크렘린은 러시아인들에게 대전쟁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을 선거 직후 크렘린이 추가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계약병과 동원된 병사들에 대한 의무 건강검진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군복무 적합성 판단 절차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부상이나 명백한 질병이 눈에 띄게 보일 때만 군의료위원회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군복무 적합도장을 찍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은 러시아 국방부가 다른 소식들이 나온 가운데 내놓은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의 전쟁 관여도를 분석하라고 지시하며 이들을 전쟁을 부추기는 선동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러시아 외무부는 전역 국가들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목록을 이미 공개했고 크렘린은 이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가장 뜨거운 소식으로 이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노프카에서의 승리는 아주 빠르게 패배로 심지어는 수치스러운 도주로 변했습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창하게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콘스탄티노프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러시아 독재자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거뒀다고 주장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말에 따르면 콘스탄티노프카뿐만 아니라 크라마토르스크도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인용문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 도시에 러시아의 통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한 것은 첫 번째일 뿐이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의 선멸입니다. 슬라벤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콘스탄티노프카 말씀하신 대로 적이 깊게 계층화된 요새화 시스템을 구축한 방어진지로 슬라벤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드루즈코프카, 콘스탄티노프카 도시들을 하나의 방어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라벤스크, 크라마토르스크, 콘스탄티노프카 방어선이 아니라 단순히 슬라벤스크, 크라마토르스크 방어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은 거주지가 남아있지만 요새화된 드루즈코프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지도를 보면 콘스탄티노프카 점령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러시아군은 그 거주지 근처에 있지만 점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이런 식의 발표에 익숙하죠. 제가 상기시키자면 하르키우 주 쿠펜스크는 이미 2번 점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그곳을 이미 점령했다고 말하며 2번이나 망신을 당했고 기자를 쿠펜스크로 초청하기도 했던 것 기억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 도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쿠펜스크를 점령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바보처럼 속였던 일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쿠펜스크,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승리, 콘스탄티노프카.
또한 러시아 연방참모총장 발레르카 게라시모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러시아군이 루안스크주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보고했다는 점도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딥스테이트 지도를 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수산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매번 공격이 있을 때마다 평범한 주택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7월 2일 밤 키이우에서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콘스탄티노프카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총참모부 대변인 안드레이 코발레프 소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정보는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군 집단의 군부대와 예하부대는 해당 거주지 내부의 특정 방어선과 그 접근로에서 방어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의 소규모 보병 그룹이 우리 군의 전투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대침투, 대파괴 공작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첫 나흘 동안 러시아군은 이미 11차례 이 도시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루안스크 연대와 유디 여단 전사입니다. 현재 콘스탄티노프카에서 방어선을 지키고 있으며 바로 그 도시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파리 연대의 전사들 유디 여단은 오늘도 콘스탄티노프카 방면에서 전투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방위군 동지들과 함께 적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의 콘스탄티노프카 점령 주장들은 현실과 전혀 관련 없는 또 다른 선전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독재자가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버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호자들은 계속해서 점령군을 격파하고 적이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푸틴의 또 다른 허황된 망상이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장군들에게 도시 점령 훈장을 또 수여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보병을 무더기로 격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영웅들에게 영광을! 하지만 여기서 잠깐 순전히 가정적으로라도 러시아인들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정말로 콘스탄티노프카시 전체를 점령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건 도시가 완전히 러시아인들의 통제하에 있고 그들이 그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알고 보니 푸틴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건 아주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어요. 딥스테이트 지도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도시를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고 주장한 후 바로 그 콘스탄티노프카에서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양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 푸틴이 전선 상황에 대해 전 세계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푸틴 자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군들과의 만남도 들판이 아니라 어떤 벙커나 텔레비전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히 실내에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냥 이 영상에서 푸틴이 게라시모프와 만나는 장면에서 어떤 메아리가 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위장망을 배경으로 마치 어디 들판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군사본부에서인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리는 메아리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일할 때 항상 들었던 그런 메아리입니다. 실제로 큰 공간에서만 들릴 수 있는 그런 메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된 실내에서 왜 이런 위장망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미하일 블라디미로비치 동지 통합부대는 특수군사작전 계획에 따라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겁쟁이가 아니라면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직접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만약 콘스탄티노프카가 지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면 아마도 푸틴은 저와 그곳에서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전쟁을 마침내 끝낼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선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은 푸틴의 말과는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젤렌스키의 발언 30분 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망신을 당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겁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젤렌스키 씨가 러시아에 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는 모스크바이며 콘스탄티노프카가 아닙니다.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은 처음 들어봅니다. 알고 보니 만남은 수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노프카가 이미 러시아 연방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면 왜 푸틴은 그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전히 자신의 요트를 숨깁니다. 이번에는 그레이스풀이라는 슈퍼요트가 두 척의 러시아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무르만스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을 나토가 감시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발트해를 통과할 때는 독일과 덴마크의 순찰함이 이 선박들을 호위했습니다. 더 나아가 더 텔레그래프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요트가 러시아 군함들과 나란히 이동하고 있으며 갑판에는 드론 방지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는 너무 겁을 먹어서 그냥 어디든지 드론 방지 그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트에도 이미 그 그물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절정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이 요트를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숨기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풀 요트는 북극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트들을 숨기고 자신도 벙커에 숨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민간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병원, 양계장, 육가공 공장, 창고 등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과 노바푸시타 터미널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은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 시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한편 7월 4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입니다. 시설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밤 이번 전쟁에 대한 우리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는 항만 석유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크론슈타트 기지에도 타격이 있었으며 이는 중요한 군사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거리는 850km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명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막 편집자 파파 자막 편집자 엔알렉산드로바 말씀드리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은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을 위한 발트해의 주요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 터미널은 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으로 유조선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무역은 적의 군사 예산을 보충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또한 드롬의 잔해가 발트해 동부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의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비소치크 항구 지역에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략적 지위를 가진 상트페테르부르크 유류 터미널은 지난 6월 3일 밤에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일에 발생한 그 공습의 결과로 터미널 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터미널 공격은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토요일 밤 동안 총 19개 지역과 아조프해 흑해 상공에서 비행기형 우크라이나 드론 389대가 요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동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제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전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는 이들을 전투 지속을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 우크라이나를 돕는지 파악해 앞으로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전투를 계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은 단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그 더러운 러시아인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 몇 초 만에요. 모든 러시아인들이 자기 짐을 싸서 모스크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면 됩니다. 마지막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도 끝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동가도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러시아인이 자기 지명을 챙겨서 러시아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쫓거나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도 끝납니다.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전쟁은 끝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야만적인 부족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필요 없고 서방에도 필요 없으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조용히 살면 됩니다. 조용히 살고 전쟁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다시 감상적인 여담이네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 선동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도록 개입한 정도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각각이 실제 전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분석은 앞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7일에 유럽연합 여러 국가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성명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무인기 기술 사용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푸틴은 유럽이 자신이 꾸며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지지한다는 이런 선전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벨라루스인들이 탄 버스,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의 민간 시설과 민간 인프라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푸틴은 군수공장, 정유공장, 에너지 시설, 물류 등과 같은 곳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뻔하죠. 하지만 이 발언의 핵심은 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 동맹국들을 겁주려고 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푸틴이 자신의 개입 평가를 요청했고 오늘 아침에 다시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외무부는 발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지역 항구를 새로 공격 중이다.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 미하일 갈루진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라트비아와 다른 발트 국가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우리나라의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때 자국의 영공을 제공했다는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는 하룻밤 만에 이렇게 쉽게 발트 3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푸틴에게 준비해 줬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5월에 이 부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라트비아 영토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전에는 발트 3국과 핀란드에 대해 같은 비난이 외무부 대변인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샤 자하로바와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파트루셰프입니다. 4월에 그들은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의 영공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트 3국에 대한 위협 속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약 복무자와 동원 병력에 대한 의무적 복무 적합성 신체 검사는 그들의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법률안 포털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동원령, 계엄령 또는 전시기간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더 많은 총알바지가 필요할 때라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에 관한 연방법 제5.1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복무 적합성 신체 검사가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의무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부상, 상처, 외상 또는 뇌진탕이 있을 경우
그리고 제한적으로 복무가 가능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는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질병이나 부상이 없으면 자동으로 복무 가능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명백한 부상이나 질병이 없다면 이 법 개정에 따라 국방부는 그 남성을 즉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즉, 더 이상 군의관위원회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날 뉴욕타임스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투입된 후 20분에서 35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빠르게 사망하는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대량 효과적 사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가 피터 프랭코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을 인용해 러시아 연방군의 병사가 전투에 투입된 후 10일에서 3주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즉, 훈련장 도착부터 전투 사망까지의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신병들은 며칠간의 훈련만 받은 뒤 곧바로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들이 전투 위치에 나가면 35분 만에 끝입니다. 러시아 병사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복잡한 의료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편 올해 러시아에서 신규 계약 복무자 모집은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 군 복무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의료 검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선을 위해 더 많은 총알바지가 필요할 때 아무도 심각한 질병을 제대로 밝혀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크렘린이 9월 선거 직후에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